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식습관 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아하시는 간식류 중에 고구마 있죠. 군고구마 정말 맛있죠. 그리고 찐 고구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뇨 전 단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또는 당뇨병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증상으로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재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당계 아직도 안 갖고 계십니까? 각 가정에 혈당계 하나씩은 반드시 구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몇 살 때부터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려 1살 미만에서도 당뇨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당뇨 발병 추세를 보면 0세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는 때가 있어요. 이 병복점이라고 하죠. 그때가 몇 살이냐면 10살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혈당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꼭 재셔야 돼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 후에 혈당을 반드시 한 번씩 재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대예요. 그래야 당뇨를 빠르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혈당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혈당과 당뇨병이 혈당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사이가 바로 당뇨 전 단계겠죠. 당뇨병으로 가기 전 단계. 정상은 아닌데 병도 아닌 상황입니다. 공복혈당 기준으로는 100, 125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혈당이 공복혈당에 나왔다 그럼 당뇨 전 단계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식후 2시간 혈당 기준으로는 정상이 140이거든요. 당뇨병은 200입니다. 그래서 140에서 200 사이에 혈당이 나왔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을 때는 완치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빨리 내 당을 정상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식습관 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간식류 중에 고구마 있죠. 고구마 좋습니다. 고구마가 껍질째 드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식이섬유 먹기 위해서 고구마 드시는 건데 껍질 빼고 드시면 소 없는 찐빵 드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칼륨 성분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항상 짝을 이뤄서 몸에 작용하는 성분인데요. 한국인의 식단에서 이 고구마가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인 식단이 소금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이 섭취가 되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금 섭취량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구마를 즐겨 드시는 것이 몸 건강 유지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이어트 한 때에도 고구마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때 고구마를 드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물에 분해된 영양분이 섭취되는 곳은 바로 소장입니다. 근데 포도당 분자가 소장에서 흡수될 때는 나트륨 분자가 꼭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장 안에 나트륨, 소금기가 없으면 포도당, 영양분이 장 내로 흡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라만 체격의 검은색 피부를 가지신 운동하시는 헬스 트레이너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다이어트 비법이 바로 소금, 저염식, 무염식을 시키는 게 다이어트 비법이었어요. 김치도 못 먹게 합니다. 된장? 말도 못하죠. 소금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식이요법으로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소금이 없으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류가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트륨을 배출시킬 수 있는 성분이 뭐라고요? 칼륨이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시면 내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쉽게 장 내로 흡수되지 않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당뇨, 혈당을 예방하거나 혈당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그러면 이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실 텐데 이런 방법으로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하면 생각나는 그 형태가 있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본체에서 껍질이 살짝 들떠서 이렇게 벗겨내는 군고구마. 군고구마 정말 맛있죠. 맛있는 거 저도 알죠. 그리고 찐 고구마, 김이 모락모락 많은
많은 냄비에 뚜껑을 열어서 젓가락 푹 찔러서 다 익었네 하고 주시던 우리 어머님의 그 찐고구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시는 방법이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고구마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생고구마를 드시면 뭐가 좋으냐? 혈당을 잡는 데 좋습니다. 한마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게 고구마를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의 생식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 바로 이 생고구마에도 적용이 됩니다.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이점이 있어서 생식을 하시느냐? 음식의 영양소들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생식을 하시게 되면. 익혀서 드시게 되면 분해 속도가 빨라요. 내가 음식물의 영양소가 빨리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영양소가 천천히 들어오다가 남는 영양소는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길 원하는 게 이분들의 건강 상태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생고구마를 드시는 게 찐고구마나 공고구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고구마를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생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흙이 좀 있으시면 깨물 때 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가끔 저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칫솔로 막 깨끗하게 닦은 뒤에 그대로 껍질째 잘라서 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기서 장이라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간장에 찍어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꿀에 찍어 먹거나 이러셔서는 안 되고요. 이걸 요리로 만들어서 드실 수 도 있는데 저는 생고구마 채를 썰어서 양념을 해서 무침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겉절이에 하는 양념 있잖아요.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파도 넣으셔도 되고 거기에 소금 넣고 액젓 약간 넣어서 김치 양념 만들어서 생고구마를 채 썰어서 같이 버무려서 드셔보시면 이것도 특색이 있는 반찬으로 아주 드실 수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요리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쉐이크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 괜찮습니다. 고구마 라떼라는 음료 혹시 맛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느낌대로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고구마, 익힌 고구마를 넣어서 나오는 맛이긴 한데 생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또는 두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방법. 약간은 아삭하게 씹히는 맛들이 좀 있거든요. 씹히는 맛은 우유와 인삼을 갈아서 먹을 때 살짝 씹히는 그 식감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맛은 다르지만. 그래서 식감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생고구마를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고구마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뭐 생고구마 먹으라면서 생고구마를 먹는데도 주의해야 되나? 예, 주의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콩팥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섭취가 되면 콩팥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바로 고구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많은 고구마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드실 때 소량 드실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는 이거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풍부하고 또 바나나 부드러워서 바나나와 고구마의 조합으로 한 끼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다이어트 분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은 편에 속하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데 바나나를 드신다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구마만 있어도 충분한데 거기에 바나나 곁들여서 드시지 마시고요. 고구마하고 감자의 궁합도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감자도 녹말들, 전분이 너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면서 감자는 익혀서 드신다? 그럼 고구마를 생으로 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생으로 드시는 경우에 익힌 감자 내지 바나나 이런 과일들하고 같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감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감자도 여러분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셔요. 고구마 생으로도 먹잖아요. 감자도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 생으로 드시면 참 좋은 분들이 있는데 위험 있는 환자분들 감자 생으로 즙을 내서도 마십니다. 감자가 익혀서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이지만 생으로 드시면 위에 있는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기억하셔서 감자도 생으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생으로 드시는 방법 살짝 간을 해서 무쳐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감자를 아주 살짝 팬에 살짝 구워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자를 살짝 구워서 씹어보면요. 익힌 감자에 풍미는 나면서 아삭한 느낌이 나요. 익힌 감자
감자의 풍미가 나네. 그래서 풍미가 조금 다르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감자를 살짝 구워서 먹는 방법, 이 방법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입니다. 물김치랑 드셔도 아주 맛있죠. 군고구마 드실 때 목임에서 그때 떠오르는 게 김치, 물김치인데 생고구마 드실 때도 물김치나 김치 같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좀 짜게 드시는 음식의 궁합이 맞는 게 고구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칼륨 성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치 드실 때 이 고구마를 같이 드시는 게 궁합이 딱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김치뿐만이 아니라 짠 음식에는 고구마를 곁들여서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고구마랑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 바로 치즈입니다. 여러분, 치즈가 이게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탄수화물인가요? 아니죠.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고구마는요? 생고구마에는 지방이 있을까요? 아주 소량이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은요? 아주 소량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치즈에 없는 식이섬유 탄수화물은 생고구마가 가지고 있고, 생고구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은 치즈가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궁합입니다. 그래서 치즈와 생고구마의 궁합 괜찮고, 짠 음식, 특히 김치와의 궁합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를 생고구마, 찐고구마, 군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두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가장 높게 나오냐면 군고구마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찐고구마,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이 생고구마겠죠. 눈치채셨나요? 바로 조리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군고구마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겠죠. 숯불로 굽거나 아니면 불 직접 가열해서 굽게 되니까요. 근데 찐고구마는 가열 온도가 100도를 넘을 수가 없죠. 예, 물로 끓여서 하니까. 그래서 군 고구마가 고온에서 조리되었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또 고온에서 조리되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당화 종말 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당분과 단백질이 서로 만나서 고온에서 결합돼서 생긴 독소거든요. 이 독소가 있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요인이라 당뇨 환자분들도 안 좋고, 각종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건강을 좀 지켜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군고구마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찐고구마는 군고구마보다 저온에서,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조리되었기 때문에 군고구마보다는 혈당 올리는 속도가 낮지만, 그래도 고구마를 드실 때 생고구마를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는 생고구마는 정말 혈당 올리는 속도가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찐고구마 먹어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린 대로 생고구마 즐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하고 감자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있죠.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정말 좋아합니다. 옥수수 캔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캔 딱 따서 옥수수 막 스푼으로 퍼먹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맛이 아직도 나네요. 전 국물까지 다 들이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먹습니다. 먹더라도 뭐 한 스푼 정도 먹을까? 옥수수 콘 샐러드도 있잖아요. 눈에 막 아른거리는데요. 옥수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주의하셔야 될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흔하게 접하게 된, 내가 흔하게 먹어왔던 탄수화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당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심으로 살았던 한국인의 당뇨가 생기면 제일 먼저 멀리해야 될 게 흰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밥만 먹었는데 왜 옥수수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알게 모르게 옥수수를 이미 많이 섭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각종 가공식품에 이렇게 보면요, 옥수수 전분 안 들어간 거 찾기가 힘들어요. 가장 싼 전분의 종류 중에 하나가 옥수수 전분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셨다, 그래서 옥수수를 드셨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다. 한마디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 중에서 옥수수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감자 좀 멀리 하시고, 그 다음 고구마는 생고구마로 드시면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고구마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쿠킹 클래스 하면서 생고구마하고 같이 쌍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서 이거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것 중에 고구마와 같이 밤이 있습니다. 생고구마와 생밤 꼭 기억하셔서 익힌 밤, 군밤, 찐밤 드시지 마시고요. 밤도 생으로, 고구마도 생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당뇨 완치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 습관은 공통적으로 식사 생활 습관, 운동 생활 습관, 여기에 한 가지 필요합니다. 당뇨가 완치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뇨의 완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중에 당뇨 완치라고 하셨나요? 라고 저한테 대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되는 분들도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하는 일인데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당뇨 약을 끊었지만 지금 당뇨가 다시 식단이 바뀌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거 당뇨 완치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십니다. 그분들 경우에 예전 식단으로 먹는데도 혈당이 그냥 식후 140 아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건 완치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뇨 완치의 목표는 한 번쯤 노려볼만 합니다. 그 목표를 설정해서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완치까지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에는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30대 분, 40대 분, 50대 분 이렇게 계세요. 당뇨 완치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 조절에서 체지방이 많이 빠지면서 완치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4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 변화가 크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전체 체중이 70kg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체지방량이 2kg 정도밖에 안 줄고 체중은 오히려 1kg 늘어나셨었거든요. 이분도 완치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3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체지방의 변화가 크게 없이 혈당이 아주 좋아진 케이스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대부분 당화혈색소가 9.0 이상으로 처음에 내원하셨고요. 졸업하실 당시에는 5.6 아래 정상 당화혈색소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혈당 상황 5%대로 잘 유지하고 계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남들과 다르지 않는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외식하실 때 점심 식사라든지 백미를 드시는 경우에도 좀 절제해서 드시는 걸 계속 유지는 하고 계시고요. 왜냐면 이거 완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겁나지 않습니까? 내 이 5%대 나오는 이 당화혈색소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집에서 드시는 식사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정해드린 대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케이스도 있고요. 당뇨 완치를 위해서 앞으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자, 이런 다짐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생활 습관은 공통적으로 식사 생활 습관, 운동 생활 습관, 이 2가지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수면 생활 습관 개선까지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혈당을 좌우하는데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아침 공복 혈당이 많이 높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복 혈당 잡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복 혈당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주무신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 높아져 있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는 공복 혈당은 몸이 스스로 혈당을 올려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혈당을 쟀는데 한 110 나왔단 말이죠. 저녁 식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렸으니까요.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쟀더니 130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내 혈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을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주무시면 계속 혈당은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새벽녘 3시, 4시경에 최저 혈당을 찍고 그때부터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새벽녘부터 올라간 혈당 상태에서 측정하면 130이 나오는 거예요. 110에서 130까지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V자형으로 혈당이 올라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 혈당을 조절하기란 쉽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때 관여하는 요인이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요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내려갔다가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요, 여기까지 끝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요만큼 내려갔다 난 깨야 되거든요. 바로 올라가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을 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깨면 혈당 올라가요. 그리고 또 주무시면 내려가고 깨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혈당이 또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깊은 숙면입니다. 그래서 깊은 숙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침 공복을 제어할 수 없어서 당뇨 완치는 힘들어진다. 당뇨 완치를 위해서라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죠. 내 몸에 들어온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행위는 내 세포를 깨우는 행위예요. 그동안은 운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육세포가 그냥 포도당 곁에 있으면 받아들였다가 쓸 일이 없으면 그냥 지방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그냥 문을 닫아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못 들어가고 혈관 안에 남아도는 거죠.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근육이 포도당을 쓰는 그 습관을 다시 되찾아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운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인 겁니다. 운동과 수면 생활 개선과 함께 필요한 마지막 식생활 습관 개선이죠. 식생활 습관 개선은 누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당뇨병은요, 평상시 좋아하셨던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잘 먹었던 음식이 어느 순간 내 세포들이 다 싫다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가 당뇨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뇌는 그걸 모르고 있죠. 계속 끊임없이 내가 먹었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갈구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그래서 먹죠? 먹으면 내 세포들은 다 힘들어해요. 저 음식에서 오는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싫어, 난 저 음식이 싫어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 뇌는 혼자서 그냥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가 깨진 일꾼의 세포와 지시를 하는 세포의 조화가 깨진 상태가 바로 당뇨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음식은 내가 전에 좋았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멀리 하셔야 당뇨 완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완치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침 공복 혈당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당화혈색소가 일주일만 해도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몸에 생기는 각종 염증 증세들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내가 완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희망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나의 혈당이 악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해당되셔서는 안 되는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빨리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 주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마르고 잘 부서진다거나, 아니면 손톱의 색깔이 황색, 노란색이나 녹색 계열로 바뀐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당뇨 환자분들의 모세혈관의 순환이 매우 안 좋기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황에서 당연히 모세혈관의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손끝에 있는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손끝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고 부서지고, 그리고 세로줄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색깔이 바뀌는 건요, 이건 감염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곰팡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세균 감염에 의해서 노란색이 돌거나 녹색이 돌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고혈당 상황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세로줄이 나타나는 것들은 건선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부서지거나 손톱이 쉽게 깨지는 것, 이 증상은 갑상선 증상이 있을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
증상이 반드시 고혈당에서만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당뇨 환자고 한동안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 근데 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톱 증상 외에 나의 팔다리가 가늘어지는데 이상하게 배는 나온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분도 의료진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거미형 체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부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는 코티졸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과잉 분비가 되는 경우에 혈당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코티졸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 쪽에 지방 침착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미형 체형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나의 부신 이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내 혈당도 고혈당에 나타나겠네? 혈당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증상 눈에 띄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과잉 분비가 되는 경우에 목 뒤쪽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쪄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바로 부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이걸 버팔로 험프라고 부르거든요. 등 지방종 기억하셔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나의 혈당도 나의 부신도 안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원에도 잘 안 갔는데 혈당 관리도 잘 못했는데 나에게 치주질환이 자주 생기고 있다? 이 경우에도 나의 고혈당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혈당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사인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치과 치료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혈당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잇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있다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분들도 혈당 관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력 저하입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아니면 시력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그리고 어느 한쪽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반드시 당뇨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들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망막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 질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당뇨병성 망막 질환은요,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까지 내 몸에 통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요 영양제 시대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영양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드릴 만한 영양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는요, 뭐니 해도 비타민 B입니다. 채소는 이미 많이 드시고 계셨을 것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일수록 고기 섭취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타민 B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비타민 C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제는요, 효모입니다. 이 효모에는 비타민 B도 풍부하고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의 인슐린 분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 효모를 드시려면 아마도 제품 형태로 된 것들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효모를 제품을 안 사셔도 발효식품에도 동일하게 같은 성분들이 풍부히 들어있으니까 발효식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한국의 발효식품 된장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청국장 가루입니다. 효모 구하시기 힘드시면 청국장 가루 쉽게 구하셔서 드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성분, 류신이라는 영양성분입니다. 이 류신이라는 영양성분은요,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성분이거든요. 이 류신은 특히나 달걀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분,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요, 인슐린의 신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그럼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아몬드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해바라기씨 그리고 호박씨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영양소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크롬이라는 영양소,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쉐이크 레시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류신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달걀이죠. 달걀 하나. 두 번째, 효모에 풍부히 들어있다는 비타민 B와 그리고 크롬. 이 성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청국장 가루에 있다고 했죠. 청국장 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여기에 두부 약간 준비하시고, 두유 준비하시고, 올리브유 한 큰수저 정도 준비하셔서 그냥 다 넣으시고 윙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블루베리, 열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한 꼬집 이렇게 넣어서 같이 드셔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하시는데 각각 한 줌 정도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넣고 날달걀 탁 까서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 두부 50g, 청국장가루 한 큰술 넣어주시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한 큰술 넣어주시고 소금 약간, 두유 한 팩 넣어주시고 갈아주시면 맛있는 쉐이크가 완성되는데 여기에 블루베리 열알 넣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베리두부 쉐이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보통은 제가 청국장 가루를 잘 안 넣었는데 청국장 가루까지 넣어서 드시는 것이 완벽한 베리두부 쉐이크의 레시피입니다. 이 쉐이크를 드시는 건요, 간식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바쁘실 때 윙 한번 갈아서 마시고 나가시면 속 든든합니다. 1시가 돼도 배가 안 고픕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럼 나는 미리 다 갈아놨다가 그냥 냉장고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마시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날달걀이 들어있어서 신선하게 드셔야만 하고요. 날달걀이 들어가서 조금 이거 비리지 않을까?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이거 레시피를 날달걀 들어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날달걀 절대 못 맞춥니다. 네, 그 정도로 고소한 풍미만 가득한 쉐이크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환자라면 샌드위치 한 조각 드셨을 때 혈당이 300까지 치솟거든요. 그리고 밥보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분, 전분,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간식류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간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꿈쩍도 안 합니다. 160 언저리에서 나올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10여 년 넘게 당뇨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 좋아하시던 간식을 좀 멀리 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에 매우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의원에서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교육해 드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뇨인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실, 넉넉히 드실 간식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드시는 겁니다. 간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간식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음식 조절을 하는 데에서도 물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섭취는 당뇨 환자분들, 특히나 중노년 이후의 당뇨 환자분들의 생활습관, 그중에 음식 생활 습관에 매우 기여하는 바가 큰 음식이다라고 꼭 기억하셔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물 이렇게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들이라고 하면 성분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성분표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당류의 함량입니다. 당류라고 하면 이제 단순당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당류를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연당이 함유된 경우가 있고요. 인공적인 정백당이라든지 이러한 설탕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분표에서 원재료 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 중에서 성분표를 딱 보시고 만약에 음료수를 드신다고 하면 성분표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다 그러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분 함량을 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아니면 타피오카 전분이라든지 땡땡 전분이 들어있는 성분의 간식류다 하면 이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하셔야 될 세 번째 성분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저장되는 지방으로서 작용하기가 쉽고 우리 몸의 생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나쁜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0%라고 적혀 있는 과자류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0%는 아닙니다. 몇 프로 이하는 0%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식품법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이라 가능하면 최소량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간식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분, 전분, 그리고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간식류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찾아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간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료인데요. 음료 중에 코코아 분말입니다. 코코아 분말, 그 달디단 코코아 분말을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된다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실제 코코아 분말의 성분표를 찾아보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서 저 코코아 핫초코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주문해서 받으시는 그 핫초코는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가서 단맛을 내는 것입니다. 코코아 가루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 탄수화물류가 100g 중에 60 정도 들어간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 절반량이 식이섬유입니다. 야, 그 달디단 입맛 당기는 그 코코아 가루에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모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류는요, 카카오 버터, 코코아 버터가 들어있는 것이라서 열량이 조금 높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탄수화물, 정백당이나 정제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코아 가루 그냥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우유 나는 싫다 그러면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음식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적을 것이 기준이지만 그 중에서 좋은 거 고르시는 기준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 두유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우유의 성분표를 보니까 당류가 5g 정도나 들어있어요. 이거 많아서 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실제 유당 불내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유당이라는 락토즈라는 당류가 우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류는 따로 첨가된 당류가 아니라 우유 자체에 있는 당류라서 그 정도는 드셔도 괜찮고요. 음료수에서 당분의 함량을 가늠하는 기준은 5g 이내면 괜찮다라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통 떠먹는 요거트 같은 제품들도 드시는데요. 플레인 요거트 있잖아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의 당류 함량을 보면 100g당 5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미만의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는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가 코코아, 초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두 번째도 초콜릿 맛이 나는 간식류입니다. 카카오 닙스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코코아, 카카오 열매를 원재료로 한 것인데요. 카카오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만들어낸 것이 카카오 닙스인데요. 실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 나무 껍질 부셔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씹어보면 초콜릿의 고소한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류는 하나도 첨가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닙스를 씹어서 드시는 용도로 견과류와 같이 씹어 드시면 아주 풍미가 좋은 간식을 즐기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간식류 추천드리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에 좋은 세상이 와서 당류 재료인 아이스크림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탕 제로의 아이스크림인데요. 제로 아이스크림들이 시판되고 있거든요. 제로 아이스크림 드셔보시고 혈당 한번 재보십시오. 혈당 꿈쩍도 안 합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맛은 똑같습니다. 근데 혈당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설탕을 넣어서 또는 액상과당을 넣어서 만들었던 아이스크림에 알룰로스나 칼로리 없는 감미료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인공 감미료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적당량 드시면 괜찮으니까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은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한 제로 아이스크림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제로가 들어간 식품들이 많이 지금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로 초코볼이 있습니다. 제로 과자죠. 근데 이것은 설탕이 안 들어갔다 뿐이지 밀가루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로 초코볼을 드셨을 때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제로 과자는 추천드리지 않고 제로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로 콜라가 있습니다.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 중에.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하루에 콜라 1.5리터씩 드시다가 혈당이 높아져서 오신 젊은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콜라로 바꿔서 소량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제로 콜라에도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아스파탐? 뉴스에서 봤더니 발암물질이라던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스파탐에 일일 한개 섭취량이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몸무게 킬로그램당 40mg이거든요. 근데 보통 제로콜라 한 캔에 40m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로 따져서 내가 60kg이다 하면 60캔을 드셔야 하루 최대 섭취량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60캔 드실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하루에 한 캔 정도면 아주 안전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콜라가 먹고 싶다 하면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간식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또 초콜릿이야? 제가 한 3가지 초콜릿 맛 나는 것들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카카오 닙스랑 코코아 분말이 가장 좋고요. 다크 초콜릿은 당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자체가 그래요. 카카오의 함량이 제일 많은 게 90% 정도 선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당류가 한 6에서 7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단맛이 나고 설탕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은 드실 수 없지만 소량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간식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서 드시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냉장고에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싶으실 때 드실 수 있는 간식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스틱입니다. 채소 많이 먹었는데 채소 또 먹으라고 하면 이거 지겹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채소는요 그냥 생채소만 드시면 죽었다 깨나도 그거 다 못 먹습니다. 제가 양배추 요만한 걸 한 통을 먹기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분의 1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공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간장을 곁들여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간장에서 찍어 먹으니까 이 한 통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류 또는 소스류는 여러분들 채소를 더 많이 드실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소스류를 같이 곁들여서 채소 스틱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소스류 중에 저는 마요네즈 권해드립니다. 케찹, 마요네즈 2가지 중에서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서양 소스 아닙니까? 이 중에서는 케찹은 당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설탕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단맛이 나죠. 하지만 마요네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는 당뇨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다만 지방 성분만 걱정이 없다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소스류라 저는 양배추 잘게 채 썰어서 마요네즈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먹는 그 샐러드 아주 좋아하거든요. 옛날 치킨집 가면 나오는 그런 거죠. 거기에 보통은 케찹을 살짝 뿌려주지만 저도 케찹을 살짝 뿌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케찹 조금에 마요네즈 넣고 그렇게 해서 양배추를 찍어 드시는 방법, 이거 제가 권해드리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간식류 말고 저녁 늦게 출출하실 때가 한 번쯤은 찾아오실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하실 때 이때 드실 야식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깃국 드시면 됩니다. 고깃국을 어떻게 밥도 없이 반찬도 없이 먹어? 여러분, 고깃국이 뭐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고깃국을 보면 고기 스프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깃국 갖가지 채소가 들어갑니다. 소고기 묵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무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고기 살코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무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국물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난 지금 고기 스프를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야식으로 충분하거든요.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깃국 한 그릇 드시고 잠을 청해 보십시오. 잠 잘 옵니다. 야식이 필요하실 때는 고깃국 드시라는 것 꼭 기억하셨다가 한 번쯤 써보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한국인의 대표 간식 아닙니까? 떡볶이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셔야죠. 당뇨 전문 한의원을 하고 있고 쿠킹 클래스까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떡볶이 만드는 방법 정도 권해드리지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떡볶이는요 이렇게 만드십시오. 떡볶이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2가지 그냥 딱 생각나시죠? 떡!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에는 물엿 들어가고 쌀가루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밀가루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탄수화물량이 많아서 고추장이 문제고, 떡은요 밥보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문제예요. 이 2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2가지는요 우선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뿌주를 씁니다. 뿌주, 생소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거리 가시다 보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이라고 하는 메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뿌주가 있습니다. 푸주라고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뿌주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근데 처음에 딱딱해요. 잘려진 게 나오거든요. 저는 잘려진 뿌주를 구입을 해서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정도 담가 두면 약간 부들부들해지고요. 그 상태로 떡볶이에 떡을 대신해서 갖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생각보다 떡의 식감은 아니지만 떡볶이의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추장일 텐데요. 저는 고추장은
쓰지는 않고요.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와 알룰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알룰로스, 액상 알룰로스 있고 가루 알룰로스가 있는데요. 액상 알룰로스에 고춧가루를 적당량 개해서 그걸 떡볶이 만들 때 사용하시면 떡볶이 소스와 매우 흡사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뿌주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드리자면 질 좋은 오뎅을 구입하셔서 그걸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질 좋은 오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뎅을 만들 때 밀가루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보다 생선살이 많이 들어간 어묵을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피자 땡기실 때가 있잖아요. 피자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배추를 채를 썰어서 팬 위에 올리고요. 거기에 달걀물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그리고 피자 치즈 그리고 각종 토핑 이렇게 해서 올려서 피자를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양배추 채 썬 거에 달걀물을 풀어서 같이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부침개 느낌도 나는데 두툼한 피자 도우의 맛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귀리 가루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건 전병 만들듯이 얇은 도우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귀리 가루를 물에다 해서 반죽을 해서 얇게 펴서 굽는 겁니다. 그렇게 구우면서 피자 도우 대신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우가 문제구나 라고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피자 위에 얹혀진 건 그냥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자를 먹는 방법은 도우 다 빼고 그냥 피자 치즈와 토핑만 먹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피자 맛은 맛대로 느끼실 수 있으면서 밀가루 때문에 올라가는 혈당은 딱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피자를 드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피자 시킬 때 두꺼운 도우, 반죽이 두꺼운 거를 시키지 마시고 씬 있잖아요. 아주 얇은 그 피자를 시키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피자를 혹시 시키시거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인데요. 간편한 간식으로 아주 좋은데 샌드위치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빵이죠. 식빵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식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키토 식빵이라고 있습니다. 키토 식빵은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아몬드 가루 그리고 차전자 피로 만들어진 식빵이거든요. 식감이 약간 포슬포슬하고 약간 질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흰 식빵으로 된 샌드위치를 먹을 때 너무 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오래돼도 수분을 흡수하게 되니까 이에 달라붙고 하는 게 느낌이 안 좋거든요. 키토 식빵을 드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키토 식빵으로 한번 드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샐러드 속을 뭘로 만드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달걀과 야채 넣고 그리고 마요네즈 넣어서 버무려서 드시는 방법은 괜찮아요. 근데 샐러드 속 중에 맛있는 게 감자 샐러드 속이거든요. 감자 으깬 감자에다 마요네즈 해가지고 각종 야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던 샐러드 속이었거든요. 근데 감자는 으깨서 놓으면 혈당이 무지막지 올라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대체할 수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녹두 쓰시면 됩니다. 삶은 녹두를 으깨가지고 다른 마요네즈 넣고 야채 채 썰어서 넣고 속을 만들어서 키토 식빵에 올리고 빵 2개 해서 이렇게 드시면 샌드위치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방법 써보시고 녹두는 피녹두가 있고 깐녹두가 있거든요. 깐녹두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피녹두는 으깨려면 좀 힘들고요. 껍질이 잘 으깨지지 않기 때문에 식감이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피녹두 말고 깐녹두를 삶으셔서 만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으로 간식을 드셨을 때 그럼 혈당 얼마나 낮게 나올 거야? 궁금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피자 한쪽 드신 것과 비교해 보시면 아니면 뭐 샌드위치 한 개 드신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작게는 100에서 크게는 200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혈당이 정말 불안정하신 분은 샌드위치 한 조각 드셨을 때 혈당이 300까지 치솟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키토 식빵을 이용한 샌드위치를 드셨을 때는 혈당이 착하게 나옵니다. 160 언저리에서 나올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간식을 먹을 때 물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수리남에서 의대 교수가 실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도너츠를 이제 사람들 실험군에게 나눠주고 식사를 하게 했는데 도너츠만 드셨던 분들, 도너츠와 물을 함께 드신 분들, 도너츠 2개를 드신 분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눠놓고 실험을 했는데 도너츠와 물을 함께 드신 분의 혈당이 도너츠 2개 드신 분들보다 혈당이 더 스파이크가 크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실험을 했으니까 맞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이 우리 위장에 음식과 같이 들어가면 생기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단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음식이 너무 빨리 소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음식을 다 소화시키고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산도가 낮아지면 비로소 십이지장을 통과해서 소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위에 아랫문이 딱 열리게 되는 순간인 거죠. 산도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위산을 희석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물이 도너츠와 함께 위산을 쉽게 희석을 시켜서 보다 빨리 소장으로 도달해서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응용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중장년 이후에는 각종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 고기 소화가 잘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위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없으면 고기 소화하기가 제일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고기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나이도 좀 있고 그럼 내 위산이 희석되면 더 힘들겠구나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고기 소화 잘 안 되시는 중장년 분들이 식사 전후에 가까이 또는 식사 때 물을 같이 드신다? 이건 고기 소화를 전혀 못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을 조금이나마 아껴서 농축해서 쓰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물은 식사 전후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두고 떨어뜨려서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다른 국물이라든지 물은 빼고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